지금 즉시 전 병력 출동 준비 태세에 돌입합니다. 호르무즈 바다 한복판에서 26척의 선박과 183명의 선원이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박만이 아니었어요. 영국 구축함과 독일 호위함까지 꼼짝없이 발이 묶여 있었죠. 사방에서 미사일 파편이 쏟아지고 인근 선박들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처참하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나토 소속 해군까지 갇혀 있는데도 어느 나라도 감히 뛰어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나토 해군도 멈춰선 그 죽음의 바다를 향해 거침없이 전속력으로 돌진하기 시작한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부대의 국기가 나토 사령부 화면에 뜨는 순간 호르무즈 해협의 판도가 송두리째 뒤집어졌어요. 영국과 독일 선박까지 구하러 달려간 그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전 세계가 경악한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미래를 함께 응원해 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나토 사령부가 침묵했습니다. 영국 구축함도 독일 호위함도 꼼짝 못하고 있었죠. 호르무즈 해협 한가운데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세계 최강이라는 나토 해군이 자국 선박 한 척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지옥 같은 바다를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하기 시작한 함대가 있었어요. 나토 사령부 화면에 그 함대의 국적이 뜨는 순간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해군이 영국과 독일 선박까지 구하러 오고 있었던 겁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해군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해군이 나토도 해결 못하는 호르무즈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연안이나 지키는 해군이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을 벌이는 바다에 온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수치심을 느껴야 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보여준 것은 나토 해군 25년 경력의 제 상식을 완전히 박살낸 작전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 독일 해군 사령관 출신이자 현재 나토 해상작전센터 수석 분석관으로 재직 중인 클라우스 베르너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목격한 호르무즈 해협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동 어딘가에 있는 좁은 바닷길 하나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25년간 해군에서 복무하면서 이 해협을 직접 수십 번 지나온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바다가 아니에요. 전 세계 경제의 숨통이자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수로입니다. 매일 수백 척의 유조선과 가스 운반선이 이 좁은 통로를 줄지어 지나가고 있어요. 전 세계 원유 해상 운송량의 약 20%가 바로 이 해협 하나를 통과하는 겁니다. 이곳이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폭등하고 전 세계 물류가 마비되고 각국의 금융시장은 공포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한 직후 이란 혁명수비대가 즉각적인 보복을 선언했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는 공개적인 위협이 나온 겁니다. 혁명수비대의 고속정 수백 척이 해협 곳곳에 배치됐고 이란 해안선을 따라 대한미사일 발사대가 가동 태세에 들어갔죠. 해협 전체 폭이 55km인데 유조선이 실제로 통과할 수 있는 항로는 고작 10km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좁은 항로가 전부 이란 영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그 물길을 완전히 틀어막을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이란은 정말로 그 마음을 먹어버린 겁니다. 저는 나토 해상작전센터 본부에서 긴급 상황실에 투입되어 있었습니다. 위성 화면 위에 찍힌 선박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해협 통과량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제 임무였죠. 평소라면 하루에 수백 척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해협이에요. 그런데 통과 선박 수가 평소의 70% 수준으로 급감하더니 이틀 만에 사실상 통행이 멈춰버렸습니다. 선사들이 해협 통과를 전면 거부하기 시작한 거죠. 전쟁 보험료가 천문학적으로 치솟았고 국제 유가는 배럴당 75달러를 넘어서면서 1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경고가 쏟아졌어요.
약 1,000척의 선박이 해협 안팎으로 완전히 발이 묶였고 선적 화물 가치만 2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37조 원 규모에 달한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날 오후 제 화면에 긴급 보고 하나가 떴습니다. 저는 그 첫 줄을 읽는 순간 타이핑하던 손이 멈춰버렸어요. 페르시아만 내부 호르무즈 해협 안쪽 해역에 한국 국적 선박 26척이 고립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조선, 화물선, 컨테이너선, 가스 운반선까지 다양한 선종이 포함되어 있었죠. 한국인 선원 146명, 외국인 선원을 포함하면 총 183명이 그 선박들 위에 있었습니다. 183명의 민간인들이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전쟁의 바다 한가운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숫자를 3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더 읽어 내려가는 순간 한국 선박보다 더 심각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독일 호위함 2척이 호르무즈 해협 동쪽 오만만 해역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레인 주둔 나토 해상부대와의 교대 임무를 수행하던 중 봉쇄에 걸린 거였죠. 독일 연방 해군 소속 호위함이에요. 제가 25년간 몸담았던 바로 그 해군의 함정입니다. 함정 2척에 승선한 독일 해군 장병만 약 400명이었어요. 거기에 영국 해군의 구축함 1척까지 카타르 인근 해역에서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영국 해군 장병 약 200명이 그 구축함 위에 있었죠. 나토 소속 군함 3척과 장병 600명이 호르무즈 안쪽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한국 선박 26척 183명까지 합치면 총 29척에 783명이 전쟁의 바다 한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나토 해상작전센터에서 25년을 일하면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왔지만 나토 소속 군함까지 포함해서 민간 선박과 군함이 동시에 전쟁 해역에 갇혀 있다는 보고를 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군함이라면 전투 준비라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상선은 다릅니다. 무장도 없고 기동력도 제한적이고 스스로를 지킬 수단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독일 호위함과 영국 구축함도 상황이 녹록지 않았어요. 해협을 강행 돌파하려면 이란 혁명수비대의 대함 미사일 사정권을 정면으로 통과해야 하는데 호위함과 구축함 단독으로 그 위험을 감수하기에는 전력이 부족했습니다. 항공모함 전단의 어무 없이는 사실상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을 나서면서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토 해군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동시에 보고서 한 구석에 적혀있던 짧은 문장 하나가 계속 눈에 밟혔어요. 한국 해군 청해부대 대비 태세 강화.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 저는 그 문장에 전혀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나토 군함까지 갇혀있는 상황에서 한국 해군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시아 지역 방어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의 전쟁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국 선박에 대기 명령을 내리는 것 정도일 거라고 저는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저는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보고서를 받은 다음 날 아침 저는 나토 해상작전센터 긴급 화상회의에 소집되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나토 회원국 해군 수뇌부와 각국 해양안보 전문가들이 한 화면에 모인 거였죠.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까지 나토 주요국의 깃발이 화면 곳곳에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질문을 안고 모인 거예요. 이 해협을 누가 안정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고립된 나토 함정과 민간 선박을 어떻게 구출할 것인가? 회의는 예상대로 강대국 중심의 논의로 시작됐습니다. 미국 제5함대의 배치 현황이 먼저 보고됐고 영국 해군 호위함의 추가 파견 가능성이 언급됐죠. 프랑스 해군의 인도양 전력 재배치 시나리오와 이탈리아 해군의 지중해 대기 전력까지 차례로 논의되었습니다. 익숙한 이름들이었어요. 세계 해상 안보를 논할 때면 언제나 등장하는 바로 그 해군들이니까요. 독일 해군 참모차장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화면 속에 비친 그의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우리 호위함 2척이 오만만 해역에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장병 400명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항공모함 전단의 엄호하에 해협 돌파를 검토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죠.
미국 측 대표가 답했습니다. 현재 항공모함 전단은 이란 해군과의 교전 가능성에 대비하여 아라비아해에 전진 배치된 상태입니다. 호위 작전을 위해 전단을 분산 배치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뜻이었어요. 세계 최강의 해군이 자국 동맹국의 군함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영국 측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죠. 자국 구축함 한 척이 카타르 인근에서 고립되어 있는데 추가 전력을 보내려면 최소 열흘이 필요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열흘이에요.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바다에서 열흘을 더 기다리라는 겁니다. 회의 중반쯤이었습니다. 한 분석관이 보충 자료를 공유하면서 발언했어요. 나토 함정 외에도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한국 국적 선박 26척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한국인 선원 146명을 포함해서 총 183명이 그 바다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해군 청해부대가 대비 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화면 속 몇몇 전문가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한국 선박이 26척이나 갇혀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처음 인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흥미로운 반응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화면 한쪽에서 영국 해군 출신 분석관이 마이크를 켰어요. 한국 해군이 호르무즈까지 온다고요. 그 한마디에 담긴 뉘앙스는 분명했습니다. 놀라움이 아니라 의심이었죠. 곧바로 프랑스 측 전문가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주변 방어에 특화된 해군 아닙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그들이 경험해 본 적 없는 작전 환경입니다. 미국 측에서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이 해협에서 작전을 수행하려면 대함 미사일 위협 대응 기뢰 탐지 능력 해상 봉쇄 돌파 전술이 필요합니다. 한국 해군이 그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회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냉소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듣고만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속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나토 해군도 못하고 있는 일을 한국 해군이 할 수 있다고요. 독일 호위함 2척을 우리 독일 해군이 직접 구하지 못하고 있는 판국에 아시아에서 온 해군이 이 바다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화면 속에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25년간 나토 해군만을 분석해온 사람의 편견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게 편견이라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고립된 선원들의 상황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한국 선박 26척에 타고 있는 183명의 선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바다 위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해협 인근에서 선박이 피격되었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선원들은 시타델이라고 불리는 긴급 대피처로 몸을 피해야 했죠. 시타델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선박 내부에 마련된 일종의 밀폐형 안전실인데 외부 공격을 일시적으로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에요. 군함도 아닌 민간 상선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선원들은 폭발음이 들릴 때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시타델로 뛰어들어가야 했습니다. 주변으로 미사일 파편이 쏟아지고 인근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검은 연기가 해협 위로 치솟아 오르는 광경을 목격해야 했어요. 다행히 이란이 통신망까지 차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원들은 스마트폰으로 가족들과 영상 통화를 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잔인할 수도 있었어요. 전쟁의 한가운데서 가족의 얼굴을 보면서도 자신이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무런 답을 줄 수 없는 거니까요. 한국의 해상선원 노동조합은 긴급 성명을 발표하면서 선원들이 극심한 공포에 노출되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즉각적인 대피와 비상귀국 수송 대책을 마련하라는 강력한 요구였죠. 선원들의 보급 상황도 심각했어요. 선박에 비축된 식량은 약 50일치 수준이었습니다. 50일이라는 숫자가 넉넉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정상적인 항해를 전제로 한 비축량이에요. 전쟁 상황에서 보급이 완전히 끊긴 채로 바다 위에 머물러야 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료도 문제였고 의료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죠.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겁니다. 독일 호위함과 영국 구축함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군함이니까 전투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단독으로 해협을 돌파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었어요. 이란 혁명수비대의 대함 미사일 사정권 안에서 호위함 두 척과 구축함 한 척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항공 어무 없이 강행 돌파를 시도했다가 피격이라도 당하면 그것은 나토와 이란 사이의 전면전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래서 나토 사령부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했고 위성을 활용한 선박 위치, 추적 주기를 6시간에서 1시간 단위로 대폭 단축했죠. 외교부는 인근 국가들과 긴급 접촉을 시작해서 입항 협조 요청과 대피 항만 확보, 그리고 우회 항로 모색까지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모든 대응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어요. 외교와 모니터링만으로 전쟁 해역에 갇힌 선박을 실제로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누군가가 직접 그 바다에 가야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회의록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토 사령부 건물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지금도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겠죠. 그 바다 위에 783명의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나토 장병 600명, 한국 선원 183명. 그런데 세계 최강이라는 나토 해군이 자국 군함도 빼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이 치욕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한 구석에 적혀있던 그 문장이 다시 떠올랐어요. 한국 해군 청해부대 대비 태세 강화. 저는 여전히 그 문장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이 바뀌기 시작하는 데에는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난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토 해상작전센터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세계 주요 해군의 작전 보고서가 수십 년치 축적되어 있죠. 저는 그 안에서 한국 해군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많은 자료가 나올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나토 회원국도 아닌 아시아 국가의 해군 기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파일 목록이 화면에 뜨는 순간 저는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덴만 작전 기록만 해도 수백 건이 넘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청해부대라는 이름이었어요. 이 부대에 대해서 저는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름 자체를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진지하게 분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나토 해군이 아니니까요.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그 부대의 파일을 열었고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부터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청해부대는 2009년에 창설된 한국 해군의 해외 파병 부대였어요. 주된 작전 지역은 아프리카 동부 소말리아 해역의 아덴만이었습니다. 아덴만이라면 저도 잘 아는 바다예요. 나토 해군이 수년간 해적 소탕 작전을 벌여온 바로 그 바다입니다. 그런데 한국 해군이 그 바다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파견이 아니었어요. 창설 이후 지금까지 17년 넘게 부대를 교대 파견하면서 단 한 번도 공백 없이 임무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17년입니다. 나토 해군 중에서도 아덴만에 17년 연속으로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보고서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청해부대의 임무 목록에는 해적 퇴치 상선 보호 국제 해상 안전 확보, 국제 공조 체계 유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바다 위에 떠서 깃발만 보여주는 부대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해적선을 추적하고 납치된 선박을 구출하고 위험 해역을 통과하는 상선들을 직접 호송하는 실전 작전을 수행해 온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로 놀란 건 그 다음이었어요. 호송 작전 기록이었습니다. 청해부대는 아덴만을 통과하는 상선들을 직접 호위하는 호송 작전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어요. 한국 국적 선박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국 상선 및 외국 상선 호송 작전 수행. 저는 그 문장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외국 선박까지 호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자국 선박 보호는 의무이지만 타국 선박 보호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했다는 건 국제 해상 안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겠다는 뜻이죠. 그건 지역 방어 해군의 행동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례가 제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이라는 기록이었습니다.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 3호 주얼리오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었을 때 청해부대가 벌인 구출 작전이었죠. 해적이 무장한 채로 선박을 장악하고 선원들을 인질로 잡고 있었는데 청해부대의 구축함이 해적선을 추적해서 포위한 뒤 해상특수전 요원들이 헬기에서 선박으로 진입해 해적을 제압하고 인질 전원을 구출한 거예요. 전 세계 해군 역사에서 이 정도 수준의 대해적 구출 작전을 성공시킨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나토 해군도 시도하기 어려운 고위험 작전을 한국 해군이 성공시켰다는 겁니다. 저는 그 기록을 읽으면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건 제가 알고 있던 한국 해군의 이미지와 전혀 달랐습니다. 아시아의 연안 방어 해군이라는 제 판단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데이터가 하나씩 증명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기록이 있었습니다. 2021년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이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납포된 사건이었어요. 그때 청해부대 최영함이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긴급 출동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덴만에서 호르무즈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배로 사나흘 거리예요. 청해부대는 그 거리를 빠르게 이동해서 해협 인근에 전개했습니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한 경험이 이미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저를 진짜로 멈추게 만든 것은 그 다음 기록이었습니다. 2020년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작전 구역을 확대한 직후 오만 무스카트 남동쪽 약 445km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선박 하나를 발견하고 구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선박의 국적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이란이었어요. 이란 국적 선박을 한국 해군이 구조한 겁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당시 이란은 한국의 청해부대 파병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어요. 자기네 앞마당이라고 생각하는 바다에 한국 군함이 들어오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청해부대가 이란 선박을 구조한 겁니다. 이란조차 청해부대에 감사를 표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어요. 저는 이 기록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이 부대는 단순히 총을 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무력 집단이 아니라 상황, 판단 능력과 외교적 감각까지 갖춘 부대라는 것을요.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인도주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해군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료를 모두 읽은 후 저는 의자에 깊이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계는 이미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17년간의 연속 작전 수백 건의 해적 대응 기록, 외국 선박 호송 실적 대해적 구출 작전 성공 호르무즈 해협 긴급 출동 전례 적대국 선박 구조까지. 이건 제가 생각했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제 심장을 멈추게 한 문장이 있었어요. 현재 청해부대는 아덴만 해역에서 대기 중이며 상황 변화에 따른 임무를 지시받을 경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저는 이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펼쳤어요.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의 거리를 눈으로 훑었습니다. 사나흘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죠. 청해부대가 지금 이 순간 아덴만에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명령만 떨어지면 호르무즈로 향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회의에서 한국 해군을 코웃음 쳤던 그 전문가들은 이 자료를 보지 않은 겁니다. 데이터를 보지 않고 이름만으로 판단한 거였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이제 데이터를 봤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앞에서 편견은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새벽 사무실에 불을 끄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청해부대의 전력 구성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겠다고요. 구축함의 성능 탑재 무장 헬기 운용 능력, 해상 특수부대의 작전 역량까지 하나하나 직접 확인해 볼 참이었습니다. 회의에서 누군가가 던졌던 질문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한국 해군이 그 수준의 전력을 갖추고 있느냐고요. 저는 그 답을 직접 찾아볼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자마자 청해부대의 전력 구성을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해상작전센터의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 한국 해군 구축함의 성능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무장체계 레이더 성능 대공 방어 능력 대함 미사일 탑재 현황 전투 체계 소프트웨어 버전까지 들여다봤죠. 자료를 읽으면서 저는 점점 침묵하게 됐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했던 수준이 전혀 아니었어요. 청해부대에 배치되는 구축함은 한국이 독자 설계하고 건조한 전투함이었습니다. 최신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어서 동시에 수백 개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었어요. 대공 미사일 대함 미사일 어뢰 한 포까지 다층 무장 체계를 갖추고 있었죠. 나토 기준으로 비교해도 최신의 호위함 수준을 넘어서는 전투 능력이었습니다. 독일 해군의 호위함과 비교해봤어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일부 영역에서는 한국 구축함이 우리 호위함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25년간 몸담았던 독일 해군의 함정과 비교해서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헬기 운용 능력도 갖추고 있었죠. 해상에서 헬기를 운용할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겠습니다. 구축함 한 척이 커버할 수 있는 해역이 비약적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헬기를 띄우면 수십 킬로미터 밖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정찰할 수 있고 위기 상황에서 인원을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처럼 좁은 수로에서 여러 척의 선박을 동시에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헬기의 가치는 절대적이죠. 그리고 해상 특수부대 기록을 확인한 순간 저는 완전히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청해부대에는 해상 특수전 요원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한국 해군의 특수전 여단 소속 정예 요원들이었죠. 이들은 선박 강습 진입 작전 인질 구출 해적선 제압, 수중 침투 작전 등 고위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훈련된 전력이었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해적이 장악한 선박의 헬기로 진입해서 해적을 제압하고 인질을 구출한 바로 그 요원들이에요. 저는 나토 해군 특수부대와 합동훈련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력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해상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 단순한 해상 경비를 넘어서 직접적인 위기 대응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약 300명의 병력 구축함에 최신 전투체계 헬기 운용 능력 해상 특수부대까지 명령만 떨어지면 움직이는 전력이 아덴만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 해군을 너무 단순하게 봤다고요. 회의에서 한국 해군을 의심했던 전문가들은 이 데이터를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름만 듣고 인상으로 판단한 거였죠.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이 한 단계 더 악화되었습니다. 아침에 위성 자료를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해협 인근의 군함수가 전날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을 추가로 전진 배치했고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속정들은 해협 곳곳을 떼지어 이동하고 있었죠. 양쪽 다 물러설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공개 석상에서 이란에 대한 공세 확대를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냈어요. 이란은 매우 강렬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이 사태가 단순한 해상 충돌이 아니라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공포가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란 쪽도 마찬가지였어요.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는 위협을 반복하고 있었고 그 위협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협 인근에서 또다시 선박 피격 소식이 날아왔어요. 오만 무산담 반도 인근을 지나던 유조선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는 보고였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미국과 영국 국적 유조선 3척을 미사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죠. 민간 선박을 향한 미사일 공격이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국제 유가는 연일 치솟고 있었습니다. 배럴당 75달러를 돌파했고 1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경고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나토 사령부에서 최악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립된 독일 호위함과 영국 구축함을 구출하기 위한 나토의 작전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거예요.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호위 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시점이 최소 2주 후라는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2주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해협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어요. 영국 해군 본부에서도 추가 전력 파견에 열흘 이상이 걸린다는 보고가 올라왔죠. 나토 회의실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 동맹이라는 나토가 자국 군함 세 척을 빼내는데 2주나 걸린다는 사실에 모든 참석자들이 침울한 표정이었어요. 독일 해군 참모 차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장병 400명의 가족들이 매일 국방부에 전화를 걸어오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회의에 앉아 있으면서 처음으로 무력감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25년간 나토 해군의 힘을 믿어왔는데 정작 위기가 닥치니 그 힘이 제때 도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사정이 더 절박했어요. 한국은 원유의 약 70%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었고 그중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죠. 액화천 연가스도 20% 이상이 이 해협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해협이 장기 봉쇄되면 한국 경제의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국정원은 대응 태스크포스를 가동해서 에너지 물류 방산 조선업 전반을 긴급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선원 183명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해협 지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토의 구출 계획은 2주 후. 한국 선원들의 식량 비축은 50일. 하지만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전쟁 상황에서 50일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죠. 선박이 직접 공격을 받거나 납포될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외교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면은 이미 지나간 거였어요. 그때 저는 하나의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아덴만에 대기하고 있는 청해부대. 호르무즈까지 사나흘 거리. 최신 전투 체계를 탑재한 구축함. 헬기 운용 능력. 해상특수부대. 17년간의 실전 경험. 호르무즈 해협 출동 전례. 그리고 나토가 2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청해부대는 사나흘이면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 나토가 2주 걸리는 일을 한국 해군이 사나흘 만에 해결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동시에 하나의 불안이 밀려왔죠. 전력은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협은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 직전까지 간 바다예요. 한국이 여기에 해군을 보낸다는 건 군사적 결정인 동시에 외교적 도박이기도 한 겁니다. 이란과 국교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이 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내면 이란의 반발을 감수해야 하니까요. 과연 한국 정부가 그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1시간 줄어들고 있었어요. 청해부대의 전력을 분석한 지 이틀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수신함 맨 위에 올라와 있던 긴급 보고서의 제목을 보는 순간 타이핑하던 손이 멈춰버렸어요. 거기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청해부대 호르무즈 해협작전 구역 이동 명령 하달. 저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타가 아닌지 다른 부대와 혼동된 건 아닌지 출처까지 역추적했어요. 하지만 정보는 정확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의 공식 발표였어요. 청해부대는 아덴만 대기 위치에서 호르무즈 해협 방면으로 이동을 개시했다는 내용이었죠. 대기 태세가 아니라 실제 이동이었습니다.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군사 용어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이 발표의 무게를 압니다. 이건 단순한 경계 강화가 아니에요. 전쟁 해역을 향해 구축함을 출동시켰다는 건 그 바다에서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뜻입니다. 교전 가능성까지 포함해서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결단을 내린 겁니다. 저는 바로 해상 추적 시스템을 열었습니다. 아덴만 해역에서 하나의 점이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 확인됐어요. 청해부대의 구축함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전속력으로 항진하고 있었죠. 구축함 한 척 약 300명의 병력 최신 전투체계 대공방어. 미사일 대함 미사일 헬기 해상 특수부대까지 탑재한 전력이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바다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거예요. 나토 해상작전센터의 분석관들 사이에서 즉시 소식이 퍼졌습니다. 며칠 전 화상회의에서 한국 해군을 코웃음 쳤던 바로 그 전문가들의 반응을 저는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단체 메신저 채널이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움직이는 겁니까?
청해 부대가 호르무즈로 간다고요. 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며칠 전의 냉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놀라움과 긴장이 뒤섞인 분위기였죠. 미국 측 분석관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도 자국 선박 보호를 위해 독자적인 작전을 개시하는 건가? 프랑스 측에서는 청해 부대의 아덴만 작전 기록을 분석해보니 단순한 형식적 파견이 아니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영국 측 분석관은 한마디를 남겼어요. 나토가 2주 걸리는 일을 한국은 사나흘 만에 해결하려고 하고 있군요. 그 한마디에 채널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토 해군이 자국 군함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해군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모든 나토 전문가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였죠.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독일 해군에서 25년을 복무했고 나토 해상작전센터에서 세계 해군을 분석하는 것이 제 직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독일 호위함 2척과 영국 구축함 한 척이 호르무즈 안쪽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나토는 2주를 기다려야 하고 한국 해군은 이미 출동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의미하는 바를 외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의 결단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한국의 외교적 위치를 알아야 해요. 한국은 원유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이란과도 국교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청해 부대가 호르무즈에서 미국의 작전을 지원하는 것처럼 비춰질 경우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죠. 그래서 한국 정부는 매우 정교한 전략을 세운 거예요. 선박 보호라는 명분을 명확히 하되 미군과의 직접적인 합동작전은 피하는 절묘한 줄타기를 설계한 겁니다. 한국 해군은 국제해상안전기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자국 선박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해역에 고립된 모든 민간 선박과 우방국 함정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건 상당히 정교한 접근이었습니다. 특정 국가를 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서도 자국민을 구하고 국제 해상 질서에 기여하겠다는 명분을 동시에 잡은 거니까요. 저는 그 분석을 읽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해군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군사와 외교를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이라면 압도적 전력으로 밀어붙일 수 있겠지만 한국은 그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죠. 자국 해군의 실전 경험과 17년간 축적한 국제 해상 안전 기여, 실적을 바탕으로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잡으려 하고 있었어요. 이건 군사적 판단이면서 동시에 외교적 걸작이었습니다. 해상 추적 시스템의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청해 부대의 구축함은 시간당 일정한 속도로 동쪽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어요.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약 1400캐리. 사나흘이면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구축함의 이동 경로는 아라비아해를 가로질러 오만만을 거쳐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 도달하는 항로였죠. 저는 그 점이 화면 위를 천천히 이동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나토 소속 군함 3척이 갇혀있는 그 바다를 향해 한국 해군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닌 한국이요. 나토 해군이 만들어 놓은 세계 해양 질서의 프레임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항상 주변부에 있었습니다. 아시아에 성장하는 해군 정도로만 인식됐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프레임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 해군이 자국 호위함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한국 해군이 출동했다. 영국 해군이 자국 구축함을 빼내는데 열흘이 걸린다는 사이에 한국 해군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계 해군 전문가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있었어요. 청해 부대의 이동 경로상에 고립된 한국 선박 26척뿐만 아니라 독일 호위함 2척과 영국 구축함 1척도 있다는 사실을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입장은 위험 해역에 고립된 모든 선박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선박이라고 했어요. 한국 선박만이 아니라 모든 선박. 만약 청해 부대가 정말로 독일과 영국 함정까지 포함한 호송작전을 수행한다면 그것은 세계 해양 안보 역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청해 부대의 구축함은 1시간 호르무즈 해협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사나흘 후면 그 함정이 해협 입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였죠. 나토 사령부 전체가 지금 그 점 하나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나토도 해결하지 못한 이 위기를 한국 해군이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건가? 그 질문의 답이 사나흘 후에 나오는 거예요. 사나흘이 지났습니다. 해상 추적 시스템의 화면 위에서 하나의 점이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 도달했어요. 청해 부대의 구축함이었습니다. 아덴만에서 약 1,400캐리를 주파하고 오만만을 거쳐 마침내 호르무즈 해협 작전 해역에 진입한 거죠. 저는 나토 해상작전센터의 대형 스크린 앞에 서서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위에 한국 해군의 함정 식별 표시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 순간 작전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나토 분석관 12명이 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구축함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도착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나토가 2주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던 바로 그 바다에 한국 해군이 사나흘 만에 도착한 거니까요. 저는 옆에 앉아있던 영국 측 분석관의 표정을 봤어요. 며칠 전 한국 해군이 호르무즈까지 온다고요 하면서 코웃음 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웃음기가 없었어요. 진지하게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청해 부대는 도착 즉시 작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고립된 한국 선박 26척의 정확한 위치를 재확인하는 것이었어요. 구축함에 탑재된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헬기는 페르시아만 상공을 비행하면서 흩어져 있는 한국 선박들의 위치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구축함에 전송했죠. 두바이 인근 해역에 5척, 카타르 앞바다에 7척, 바레인 근해에 4척, 그리고 나머지 10척이 페르시아만 곳곳에 산지에 있었습니다. 26척의 선박이 하나의 선단으로 모여 있었다면 호송이 단순했을 거예요. 하지만 각각 다른 위치에 흩어져 있다는 건 상황을 몇 배나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구축함 한 척으로 여러 해역에 분산된 선박들을 동시에 보호하면서 해협을 통과시켜야 하니까요. 이건 단순한 호송이 아니라 정밀한 시간표와 경로 설계가 필요한 고난도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나토 분석관으로서 이런 유형의 작전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어요. 페르시아만 안쪽에서 선박들을 모아서 선단을 편성하고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은 병목을 통과시키는 작전은 이란 혁명 수비대의 감시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협 양쪽에는 대함 미사일 발사대가 배치되어 있고 고속정들이 수시로 해협을 누비고 있었어요. 한 번의 판단 실수가 교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극도로 긴장된 환경이었죠. 그런데 청해 부대의 움직임을 분석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작전 계획이 상당히 체계적이었어요. 무작정 선박들을 모아서 해협을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죠. 먼저 가장 가까운 해역의 선박들부터 순차적으로 접촉해서 호송 대열에 합류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구축함이 전방에서 위협을 차단하고 헬기가 상공에서 정찰하면서 선박들을 하나씩 모아가는 거예요. 이 작전 방식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처음 해보는 작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덴만에서 17년간 상선 호송 작전을 수행해 온 경험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해적 위협 속에서 다양한 선종의 선박들을 모아서 위험 해역을 통과시키는 작전을 수백 번 반복해왔으니까요. 그 경험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였죠. 청해 부대는 고립된 선박들과 통신 채널을 열었습니다. 선원들에게 현재 상황과 호송 계획을 설명하고 각 선박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연료 잔량, 식량, 비축량, 선원 건강 상태, 엔진 가동 가능 여부까지 하나하나 점검했죠. 183명의 선원들에게 한국 해군이 왔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50일 가까이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바다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공포와 싸워온 사람들에게요. 선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나중에 보고를 통해 전해들었습니다. 울음을 터뜨린 선원들이 있었다고 해요. 구축함의 함교에서 태극기가 보이는 순간 무전기를 잡고 울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보고를 읽으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독일 호위함에 타고 있는 400명의 독일 장병들도 지금 같은 바다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그들에게는 아직 구원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토의 구출 계획은 여전히 2주 후였어요. 그런데 한국 선원들에게는 자국 해군이 사나흘 만에 달려온 거였습니다.
청해부대의 작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나토 사령부의 관심도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대형 스크린에 청해부대의 구축함 위치와 한국 선박들의 이동 경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나토 분석관들이 하나둘 화면 앞으로 모여들었죠. 처음에는 한국 해군의 작전을 그저 관망하겠다는 분위기였어요.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 반 의심 반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축함의 레이더가 해협 일대의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있었어요.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속정 이동 경로를 추적하면서 호송 대열의 항로를 실시간으로 조정하고 있었죠. 헬기는 쉴 새 없이 이착륙을 반복하면서 전방 해역의 상황을 정찰했습니다. 해상특수부대 요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완전 무장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측 분석관이 중얼거렸어요. 상당히 숙련된 움직임이군요. 프랑스 측에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덴만에서 이런 작전을 수백 번 해봤으니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냉소가 사라진 자리에 전문가로서의 인정이 채워지기 시작한 거였죠. 청해부대는 가장 먼저 두바이 인근 해역에 한국 선박 5척과 합류했습니다. 구축함이 전방에 위치하고 상선 5척이 일렬로 뒤따르는 호송 대열이 편성됐어요. 그리고 그 대열은 카타르 앞바다를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합류 지점에서 7척이 더 합류할 예정이었죠.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어요. 선박을 모으는 것은 작전의 전반부에 해당했습니다. 진짜 승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순간에 걸리는 거였죠. 해협의 가장 좁은 구간 폭 10km의 항로를 이란에 대함. 미사일 사정권 안에서 26척의 상선을 이끌고 통과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청해부대가 페르시아만 안쪽에서 한국 선박들을 모아가고 있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나토 해상작전센터에 한 건의 긴급 통신이 들어왔어요. 오만만 해역에서 고립되어 있던 독일 호위함에서 보낸 상황 보고였습니다. 호위함의 연료 잔량이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대기 상태에서도 레이더와 전투 체계를 풀가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료 소모량이 정상 항해의 2배에 달했던 겁니다. 독일 해군 참모 차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연료가 바닥나면 호위함은 동력을 잃고 바다 위에 멈춰 서게 됩니다. 무장은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군함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대함 미사일 사정권 안에 떠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표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나토 사령부 전체가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영국 구축함의 상황도 비슷했어요. 카타르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영국 구축함 역시 연료와 보급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바레인 주둔 기지로 귀환할 예정이었는데 해협이 막혀버리면서 갈 곳을 잃은 거였죠. 영국 해군 본부에서는 추가 전력 파견이 아직 열흘 이상 남았다는 보고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토 사령부의 누군가가 말했어요. 지금 이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이 한국 청해부대 하나뿐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어요. 나토 해군이 한국 해군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세계 군사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니까요. 독일 해군 참모 차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해군 청해부대에 우리 호위함의 상황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나토 해군이 한국 해군에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5년간 나토에서 일한 저에게 그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바다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전력은 청해부대뿐이었습니다. 체면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죠. 한국 해군의 답은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청해부대는 한국 선박 호송 작전과 병행하여 우방국 함정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회신이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해군이 독일과 영국 함정까지 호송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자기네 선박 26척도 모자라서 나토 군함 3척까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겠습니다.
구축함 한 척으로 26척의 상선과 나토 군함, 3척을 동시에 호위하면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미사일 사정권을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작전의 규모와 위험도가 몇 배로 커진 겁니다. 보통이라면 거절할 수 있는 요청이었어요. 자국 선박만 호송해도 벅찬 상황에서 타국 군함까지 떠맡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니까요. 하지만 한국 해군은 주저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돌이켜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아덴만에서 17년간 외국 선박까지 호위해 온 부대였습니다. 국적을 가리지 않고 위험에 처한 선박을 보호하는 것이 이 부대의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본능이었죠. 청해부대의 작전 계획이 수정되었습니다. 한국 선박 26척을 모아가는 경로에 독일 호위함 2척의 위치와 영국 구축함의 위치가 추가되었어요. 구축함은 페르시아만 안쪽에서 한국 상선들을 먼저 모은 뒤 오만만 해역의 독일 호위함과 합류하고 이어서 카타르 인근의 영국 구축함과 합류해서 전체 선단을 편성한 다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대규모 호송 작전으로 확대된 겁니다. 나토 분석관들은 화면에 표시된 수정 작전 계획을 보면서 말을 잃었어요. 총 29척의 선박과 함정을 하나의 선단으로 편성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키겠다는 거였습니다. 구축함 한 척으로요. 미국 측 분석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미친 짓이야. 구축함 한 척으로 29척을 호위하면서 그 해협을 통과한다고. 프랑스 측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죠. 아무리 실전 경험이 풍부해도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며칠간 청해부대의 자료를 분석한 사람으로서 이 부대의 역량을 이제는 과소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한 것이 있었죠. 청해부대는 구축함 한 척만으로 작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헬기가 상공에서 광범위한 정찰을 수행하고 해상특수부대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7년간의 호송작전 경험에서 축적된 노하우가 있었죠.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전투력이 그 안에 있었어요. 독일 호위함과의 합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청해부대의 구축함이 오만만 해역에 진입하자 독일 호위함 2척이 대기 위치에서 이동을 시작했어요. 나토 사령부 화면에 독일 호위함의 이동 경로가 표시되는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눈이 화면에 고정됐습니다. 독일 해군 장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죠. 자국 호위함이 한국 해군의 호위를 받으면서 이동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독일 해군에서 25년을 복무한 사람입니다. 독일 호위함의 함교에 서본 적이 있고 그 배 위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훈련한 사람이에요. 그 배가 지금 한국 해군의 호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수치심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있었습니다. 감사함이었어요. 400명의 독일 장병들이 연료가 바닥나기 전에 그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 목숨들을 구하러 사나흘을 달려온 것은 미국 해군도 영국 해군도 독일 해군도 아닌 한국 해군이었습니다. 영국 구축함과의 합류도 곧이어 이루어졌어요. 카타르 인근에서 대기하던 영국 구축함이 호송 대열에 합류하면서 전체 선단이 완성되었습니다. 한국 상선 26척, 독일 호위함 2척, 영국 구축함 1척. 총 29척의 대선단이 청해부대 구축함의 호위를 받으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783명의 생명이 그 대열 위에 있었습니다. 나토 사령부 대형 스크린에 29개의 점이 하나의 대열을 이루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표시되었습니다. 그 대열의 선두에 한국 해군의 구축함이 있었어요. 태극기가 페르시아만의 바람을 맞으며 펄럭이고 있었죠.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세계 해양 안보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나토 소속 군함이 나토가 아닌 국가의 해군의 호위를 받으면서 전쟁 해역을 빠져나오는 장면을요.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폭 10km의 항로를 29척의 선단이 이란에 대한 미사일 사정권 안에서 통과해야 하는 최종 관문이었죠. 이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오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이란 혁명수비대가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까요? 그 답은 곧 나오게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입구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나토 사령부 대형 스크린에 29개의 점이 해협 서쪽 입구에 집결하는 장면이 표시됐어요. 청해부대 구축함이 선두에 위치하고 그 뒤로 한국 상선 26척, 독일 호위함 2척, 영국 구축함 1척이 정밀하게 대열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783명의 생명을 실은 선단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수로 앞에 선 거였죠. 저는 작전실 중앙에 서서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나토 해상작전센터의 분석관 전원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독일 해군 참모차장은 전용 통신선을 열어두고 호위함과 실시간 교신하고 있었죠. 영국 해군 측도 별도의 채널로 자국 구축함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령부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해협의 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전체 폭 55km인데 유조선이 실제로 통과할 수 있는 항로는 고작 10km에 불과합니다. 그 좁은 항로가 이란 영해를 관통하고 있었죠. 항로 양쪽으로 이란 혁명수비대의 대함 미사일 발사대가 배치되어 있었고 고속정 편대가 수시로 해협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20km를 29척의 선단이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통과 시간은 대형 상선의 속도 기준으로 최소 4-5시간이 걸리는 구간이었습니다. 4-5시간 동안 이란의 미사일 사정권 안에서 달려야 하는 겁니다. 청해부대는 통과 시점을 새벽으로 잡았어요. 야간에 해협을 통과하는 것이 시각적 노출을 줄일 수 있고 이란 고속정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시간대이기도 했죠. 구축함의 레이더가 풀가동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해협 일대의 모든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면서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식별하기 시작했어요. 헬기가 이륙해서 해협 상공을 비행하면서 전방 상황을 정찰했습니다. 해상특수부대 요원들은 완전 무장 상태로 갑판에 배치됐죠. 새벽 2시 선단이 해협 진입을 시작했습니다. 구축함이 선두에서 항로를 열었어요. 26척의 상선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뒤따랐고 독일 호위함 2척과 영국 구축함 1척이 대열 후미에서 이동했습니다. 페르시아만의 어두운 바다 위로 29척의 선박이 하나의 긴 행렬을 이루어 동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토 사령부 화면에 29개의 점이 해협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표시되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은 것처럼 조용했어요. 저는 심장이 목까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독일 호위함 위에 400명의 독일 장병이 타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안전이 지금 한국 해군의 손에 달려있는 거였어요. 해협 진입 30분이 지났을 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구축함의 레이더에 고속 표적 다수가 포착된 거예요.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속정 편대였습니다. 약 8척의 고속정이 해협 북쪽에서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죠. 나토 사령부 화면에 적색점들이 나타나는 순간 회의실의 긴장이 폭발했습니다. 독일 해군 참모차장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하지만 청해부대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구축함은 즉시 전투 배치에 들어갔어요. 대함 미사일 발사 준비 대공 방어 체계 가동 함포 조준 완료. 동시에 헬기가 고속정 편대 방향으로 이동해서 상공에서 감시 태세를 갖췄죠. 해상특수부대 요원들은 사격 위치를 점령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몇 분 안에 이루어졌어요. 저는 그 반응 속도에 감탄했습니다. 아덴만에서 해적 고속정을 상대해 온 경험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죠. 구축함은 국제 해상 공통 채널로 경고를 발신했습니다. 이쪽은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현재 국제해상안전법에 따라 민간 선박 호송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접근 중인 함정은 즉시 방향을 전환하십시오. 명확하고 단호한 메시지였어요.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톤이었습니다. 저는 그 교신 내용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 부대는 무력만이 아니라 상황 판단 능력과 외교적 감각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을요. 이란 고속정 편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한국 해군이라는 이름은 이란에게 생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과거 청해부대가 이란 국적 표류 선박을 구조한 전례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구축함의 레이더가 자신들을 완전히 포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속정 편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대한 미사일 발사 준비가 완료된 구축함 앞에서 고속정으로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죠. 약 20분간의 대치 끝에 이란 고속정 편대가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나토 사령부 화면에서 적색점들이 선단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회의실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독일 해군 참모차장이 의자에 주저앉았죠. 저도 몰래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단은 해협의 가장 좁은 구간을 아직 통과하지 못했어요. 구축함은 경계를 풀지 않은 채 선단을 이끌고 해협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3시간째의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죠. 해협 남쪽 오만 해안 방향에서 정체불명의 선박 두 척이 선단의 이동 경로를 가로막는 위치로 접근한 겁니다. 구축함의 레이더가 즉시 표적을 식별했어요. 상선으로 위장한 혁명수비대 소속 감시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이었습니다. 이란이 종종 사용하는 전술이었죠. 민간 선박으로 위장한 감시선을 항로에 배치해서 통행을 방해하는 겁니다. 청해부대는 다시 한번 냉정하게 대응했어요. 헬기를 해당 선박 상공으로 보내서 근접 정찰을 실시하고 구축함은 항로를 미세하게 조정해서 감시선을 우회하면서도 선단의 대열을 유지했습니다. 4시간째. 선단의 선두가 해협 동쪽 출구에 도달하기 시작했어요. 나토 사령부 화면에 29개의 점이 하나씩 해협을 빠져나오는 장면이 표시됐습니다. 한 척, 두 척, 세 척. 점들이 하나씩 5만만 방면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5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지막 선박이 해협을 완전히 빠져나온 시각은 새벽 7시였어요. 페르시아만의 수평선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나토 사령부 화면에 29개의 점이 전부 해협 동쪽에 위치한 것이 확인된 순간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나토 해상작전센터에서 한국 해군의 작전 성공에 박수를 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25년간 이 사령부에서 일했지만 나토가 아닌 국가의 해군 작전에 박수를 보내는 장면을 본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29척의 선박과 783명의 생명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어요. 한국 상선 26척 183명의 한국 선원, 독일 호위함 2척 400명의 독일 장병, 영국 구축함 1척 200명의 영국 장병.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이 전원이 전쟁의 바다를 빠져나온 거였습니다. 구축함 한 척과 약 300명의 한국 해군 장병들이 해낸 일이었어요. 독일 호위함에서 무전이 날아왔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독일 해군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영국 구축함에서도 무전이 왔어요. 한국 해군의 전문성과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그 무전 내용을 듣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나토 해군이 한국 해군의 감사를 전하는 장면이었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군사작전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세계 해양 안보의 지형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작전이 성공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국제 해양 안보 분석 기관들의 단체 채널이 폭발했어요. 한국 해군 구축함 한 척이 자국 상선 26척과 나토 군함 3척을 포함해서 총 29척의 선단을 이끌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보고가 실시간으로 공유된 거였죠.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까지 각국의 해군 전문가들이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미국 측 분석관이 가장 먼저 반응했어요. 구축함 한 척으로 29척을 호위하면서 혁명수비대의 대치까지 돌파했다고요. 이건 교과서에 실릴 작전입니다. 영국 측에서는 자국 구축함이 한국 해군의 호위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한 가지는 인정했죠. 청해부대의 작전 수행 능력은 나토 기준에서도 최상위 수준이었다고요. 프랑스 해군 출신 분석관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우리는 한국 해군을 완전히 잘못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나토 사령부 내부에서는 더 깊은 충격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긴급 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했어요. 호르무즈 해협 한국 해군 작전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죠. 나토 해상작전센터가 나토 비회원국의 해군 작전을 공식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전의 규모와 성과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보고서 작성에는 저도 참여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서 저는 몇 가지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야 했어요. 첫째, 청해부대는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약 1400캐리를 사나흘 만에 주파하면서 도착 즉시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이건 높은 수준의 기동력과 작전 준비 태세를 증명하는 거예요. 둘째, 페르시아만 곳곳에 흩어져 있던 26척의 상선을 체계적으로 수합해서 하나의 선단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양한 선종과 크기의 선박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지휘 능력이 있다는 뜻이죠. 셋째, 나토 군함 3척의 합류 요청을 즉시 수용하고 작전 계획을 실시간으로 수정해서 확대된 선단을 운용했습니다. 이건 유연한 작전 적응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넷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 편대와의 대치 상황에서 교전 없이 위기를 해소했습니다. 무력 사용도 도발도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물러서게 만든 거예요. 이건 군사적 역량과 외교적 판단력이 동시에 작동해야만 가능한 결과입니다. 잘못된 판단 하나가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 해군은 완벽한 균형점을 찾아냈어요.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해군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작전은 나토가 2주간 달성하지 못한 목표를 사나흘 만에 실현한 사례로서 국제 해양 안보 체계에서 한국 해군의 역할을 재평가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요. 독일 국방부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독일 호위함 2척과 장병 400명이 한국 해군의 호위로 무사히 귀환했다는 보고가 국방장관에게 올라간 거예요. 장관은 한국 해군의 신속한 지원에 감사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독일 국방부가 한국 해군의 공식 감사를 표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영국 해군 본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영국 구축함 함장이 개인적으로 청해부대 지휘관에게 감사 서한을 보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서한에는 한국 해군의 전문성과 용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200명의 영국 장병들이 한국 해군 덕분에 무사히 위험 해역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각국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나토 군함까지 구했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영국과 독일 언론은 자국 해군이 한국 해군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크게 다뤘죠. 일부 언론은 나토의 체면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분석하기도 했어요. 세계 최강의 군사 동맹이 자국 군함도 구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나서서 해결했다는 사실이 나토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질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관점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진짜 의미는 나토의 실패가 아니라 한국의 성장에 있어요. 한국 해군은 이번 작전을 통해 3가지를 증명했습니다. 첫째, 전쟁 수준의 위기에서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원양 해군이라는 것. 둘째, 자국민뿐만 아니라 타국 군함과 선원까지 보호할 수 있는 국제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 셋째, 군사적 판단과 외교적 감각을 동시에 발휘해서 교전 없이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성숙한 해군이라는 것. 나토 해상작전센터에서는 후속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해군과의 정보 공유 및 연합훈련 확대 가능성이 처음으로 공식 의제에 올라온 거예요. 지금까지 나토는 한국 해군을 파트너십 대상으로 진지하게 검토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해군으로 분류했을 뿐 중동과 인도양에서의 협력 대상으로는 고려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 사건 이후 그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뀐 거예요. 저는 회의 중에 한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석관들이 한국 해군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보지 않고 이름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함이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나토가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죠. 데이터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국내에서도 이 소식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청해부대가 나토 군함까지 구했다는 뉴스에 국민들의 자부심이 폭발한 거예요. 한국 해군의 위상이 세계 무대에서 어디까지 올라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으니까요. 183명의 한국 선원들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다는 소식에 가족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보도도 나왔죠. 하지만 제가 가장 깊이 기억하는 장면은 따로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직후 독일 호위함에서 청해부대 구축함을 향해 예포를 울린 거예요. 해군에서 예포란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행위입니다. 독일 해군이 한국 해군의 예포로 경의를 표한 거예요. 25년간 독일 해군에서 복무한 저에게 그 장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치심과 감사함과 경외심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계 해양 안보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는 확신이요. 보고서를 마무리하던 날 저는 나토 해상작전센터의 창밖을 바라보면서 처음 이 사건을 접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한국 선박 26척이 고립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저는 단지 하나의 해상 위기 사례로 받아들였어요. 위험한 해역에 민간 선박이 갇혔다, 빠져나올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정도였죠. 그리고 한국 해군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해군이 나토도 해결 못하는 호르무즈에서 뭘 할 수 있겠느냐고요. 하지만 이 사건은 하나의 위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세계 해군 전문가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졌어요. 대한민국 해군은 어디까지 성장했는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각국 해군의 대응이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당연히 움직였죠. 이 해역에서 수십 년간 작전해온 해군들이니까요. 하지만 이번 위기에서 국제해양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 가장 많이 회자된 이름은 예상밖이었습니다. 청해부대. 한국 해군의 이름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해군과 나란히 언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나토 회의실의 반응을 기억합니다. 한국 해군이 호르무즈까지 온다고요. 그 한마디에 담긴 냉소를 저는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같은 전문가들이 청해부대의 작전 기록을 분석하고 구축함의 전투 성능을 평가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과 작전의 전술적 우수성을 논문으로 쓰고 있습니다. 불과 열흘 사이에 벌어진 변화였어요. 데이터 앞에서 편견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변화가 단순히 청해부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한국은 원유의 70%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고 그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 해협이 막히면 한국 경제의 심장이 멈추는 거죠. 그런 나라가 단순히 강대국의 보호에 기대지 않고 자국 해군을 직접 투입해서 자국민을 구해냈어요. 그것도 자국 선박만 구한 게 아니라 나토 군함까지 구출한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보호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세계 해양 안보의 수혜자가 아니라 공헌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전환점이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찍힌 겁니다. 제가 처음 이 사건을 분석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한국 해군을 성장 중인 해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역 방어 수준의 전력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놓인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결론을 가리키고 있어요. 청해부대는 2009년 창설 이후 17년 넘게 아덴만에서 실전 작전을 이어왔습니다. 해적을 퇴치하고 상선을 호위하고 외국 선박까지 보호했어요.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긴급 출동 경험도 있었고 적대국의 선박까지 구조하는 판단력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 직전까지 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에서 29척의 선단을 이끌고 해협을 통과하는 대규모 호송 작전을 성공시켰어요. 나토 군함까지 포함해서요. 이건 단순한 해군 전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험과 전략과 판단력과 외교적 감각이 집약된 결과입니다. 저는 25년간 독일 해군에서 복무하면서 세계 곳곳의 해군을 분석해왔습니다. 수많은 해군을 평가하고 전력을 비교하고 작전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제 직업이었죠. 나토 해상작전센터에서 세계 해군의 서열을 매기는 일을 해온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번 호르무즈 사태를 통해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이미 우리가 생각했던 그 수준을 넘어서 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작은 해군이 아닙니다. 세계의 바다에서 자국민을 지키고 타국의 군함까지 보호하고 국제 해상 질서를 함께 만들어가는 해군이에요.
나토 해군이 2주 걸리는 일을 사나흘 만에 해결한 해군이죠. 그리고 세계는 이제야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요. 어쩌면 그렇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국 해군의 이름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 위에 새겨졌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앞으로 세계 해상 안보를 논할 때 절대 빠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나토 해상작전센터의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더 이상 지역 방어 해군으로 분류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국제 해양 안보의 핵심 행위자로 재분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호르무즈 해협이 세계에 가르쳐준 교훈이에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적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아직도 긴장이 계속되고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 바다 위에는 한국 해군의 깃발이 당당히 펄럭이고 있습니다. 태극기가 호르무즈의 바람을 맞으며 세계에 말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보호하는 나라라고요. 그리고 세계는 그 깃발을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